기성부분금을 줄 때는 이미 준 성금을 정산을 하면서 줘야 합니다. 법원에서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서 표준도급계약서를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 보실 경우에는 각 내용이 왜 존재하는지 그 요건이나 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면 당사자분들께서 계약서 수정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표준도급계약서의 양이 많아서 오늘은 계약서의 갑지 부분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의 겉장, 그러니까 첫 장을 보통 갑지라고 합니다. 갑지에는 공사계약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항, 핵심적인 사항만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일반 조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 부분에 1번, 2번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명, 공사장소 이런 것은 도급계약의 목적물, 그러니까 공사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공사명, 공사 장소만으로는 공사 내용이 완전히 특정은 안 되고요. 설계도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갑지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부침 서류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3번에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이 특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시공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 중에 설계서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명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문정동, 어떤 건물 건축공사 이렇게 간단히만 기재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기재하는 것보다는 문정동 3층 목조주택 아니면 콘크리트조 주택 80평짜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나중에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계약서 갑지에는 착공 연월일과 준공 예정 연월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행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착공 연월일은 꼭 작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게 그날 이후로 시공사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착공하는 연월일에 맞춰서 잘 기재하는 게 필요하고요. 준공 연월일은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급계약 일반 조건에 해제 사유 부분에 이 착공 연월일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고요. 지체상금 발생에 관해서도 일반 조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재해야 될 것이 계약금액인데요. 계약금액은 건축주, 그러니까 도급인이죠. 도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수급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급인에게 공사의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다툼이 꽤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자문을 한다던가 소송에서 작은 쟁점으로 다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를 따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기재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88조 제2항에서 노무비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비를 따로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건설사의 채권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갈 공사비 채권을 압류를 하더라도 그 중에 노무비만큼은 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계약보증금이 있는데요. 계약보증금은 일반 조건 4조 5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보증금은 시공사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이제 계약금을 몰수시켜서 그 몰수되는 것이 두려워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데요. 이거는 꼭 10%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합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가름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표준계약서에는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바로 도급인이 그 계약보증금을 자기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보증보험 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는 금액을 도급인의 손해액으로 한도로 한다든지 계약과 조금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금은 반드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잘 들어보고 본인이 성금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성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성금에 대한 보증서, 그러니까 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에 남은 성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반환을 보증해
정해주는 보증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일반 조건 제11조에서는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꼭 받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조건을 수정하시던가 아니면 성금 옆에 성금 보증서 필수 이렇게 기재하시면 보증서를 받는 걸 전제로 성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부분금이라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에 대한 대가를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수급인이 기성부분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은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달수를 좀 늦춘다던가 아니면 기성 비율, 그러니까 뭐 20%대 한 번, 40%대 한 번, 60%대 한 번 이렇게 비율에 따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논의해서 정하시고요. 다만 일자로 정해서 하면 그때그때 완성된 정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주는 건데요. 그 완성된 정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조건의 그 검사나 기성부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성부분금을 줄 때는 이미 준 성금을 정산을 하면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 완성이 됐을 때 기성부분금을 준다 그러면 성금의 50%는 다시 돌려받으면서 기성금을 줘야 됩니다. 보통은 성금을 준 만큼은 빼고 기성부분금을 줍니다. 근데 그걸 자꾸 까먹으시고 기성부분금을 다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기성부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자재 품목 및 수량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급인이 특정 자재를 자신이 사서 공급하는 때에 기재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런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삭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 개정에서 들어온 조항입니다. 일반 개인인 건축주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 조건 22조 2에서 예외를 많이 정하고 있으니까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 부분을 약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각 공정의 공사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하자 담보 기간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지식도 갖춰야만 잘 기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면 꼭 공정별로 약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5% 3년 이렇게 약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28조나 그 다음 시행령 30조에서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잘 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겠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하자 보수 보증 금률은 따로 이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5%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체 상금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건축주에게는 꼭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중요 부분입니다. 이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약정한 준공인 다음 날부터 지체 상금이 발생하고 전체 지체 상금은 계약 금액에다가 지체 상금률을 곱하고 거기다 지연 일자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지에다가 지체 상금률을 기재하지 않으면 지체 상금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급인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자기의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0.05%에서 0.1% 사이로 정하는데 0.05%로 정하더라도 1년 지체될 경우에 계약 금액의 18.25%가 지체 상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0.05%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준공 기한 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지체 상금이라는 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으로 청구하실 때 법원에서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약정하더라도 나중에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이라는 거는 수급인에게 공사를 한 사람에게 계약대금을 늦게 줄 경우에 그에 대한 지연 손해를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금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안 적으셔도 6%는 적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항에 있는 게 물가 변동 적용 기준인데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기재하는 것인데요. 시공사의 약정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할 경우에는 이 14항 자체를 지우시고 일반 조건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품목 조정률이나 지수 조정률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생각이시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침 서류로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조건 제3조에서 이 서류들을 다 계약 문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약에 다 포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조건은 구체적인 계약 조항들이고 설계서 및 산출 내역서는 공사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문서입니다. 중간에 있는 특수 조건은 공사에서 일반 조건에 특별히 계약사항으로 정하고 싶은 것들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꼭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조건을 그냥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서류들을 갑지의 뒤에 붙여서 간인을 하셔서 같은 날에 계약 체결 시에 함께 첨부된 문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을 해보면 일반 조건을 수정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설계서가 계약 당시에 첨부된 설계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첨부해서 간인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표준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사 도급계약은 대금이 꽤 큰 계약인 만큼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꼭 도급계약서의 갑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